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함께 읽어볼 디스토피아 팀입니다. 오늘은 이 책이 그리고 있는 사회를 여러 사회학적 관점을 통해서 해체해 볼 텐데요. 저는 가장 완벽한 신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할 조세비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여러분들께 방금 부탁드렸던 게 하나 있었죠? 바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한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의 요건 잘 생각해 보셨다면 지금 바로 채팅 혹은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세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면 행복한 사회라고 부를 수 있겠죠? 여기 모인 인원끼리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한번 건설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우리만의 유토피아를 말이죠. 네, 먼저 유토피아란 개념은 다들 친숙하실 텐데요.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이 그의 저서를 통해 밝혔던 이상세계의 이름이죠. 어디에도 없는 곳인 동시에 어디에서나 행복할 수 있는 이상세계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세계가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사회인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이론적 배경을 설명해 보려 합니다. 먼저 이 책이 저술되었던 16세기 영국은 두 가지 키워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클로저 운동 그리고 절대 왕정인데요. 인클로저 운동은 돈이 되는 양모를 얻기 위해서 지주들이 농민들을 도시로 쫓아내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농민들은 도시 빈민이 되어 강제로 노동자가 되어야만 했는데요.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린 아이까지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 저지른 아주 사소한 도둑질에도 처형당해야만 했습니다. 동시에 절대 왕정이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왕권이 등장하였고 계급에 따른 차별 역시 심각했죠. 이러한 사회의 염증을 느낀 지식인들 중 한 명이었던 토마스 무어는 그가 생각하는 새로운 이상세계를 꿈꾸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토마스 무어가 꿈꿨던 유토피아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조항들을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6시간은 노동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아마도 이 점은 조금 유명한 조항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답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토피아는 농업 중심의 모두가 평등한 국가로서 모두 6시간을 노동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학문 또는 예술을 통해서 여가 시간을 즐깁니다. 모든 것들이 공유되는 사회인데요. 이는 공산주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혁명을 통해서 무언가 기성세대 혹은 기득권층을 없애고 모든 것을 공유하자라는 것보다는 모두가 합의에 의해서 우리는 필요한 것만 공유하겠다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이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타국에서 통용되지 않는 개인별 화폐를 사용하고 금에 대한 경멸 역시 심한 편이라 이 나라에서 금으로 치장하거나 보석으로 치장한 사람이 있다면 죄인이거나 노예입니다. 아까 평등사회라고 했는데 이 사회에서 노예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과는 조금 달라 보이니 아까 한 친구가 말해주었던 평등 개념은 조금 달라 보일 수 있겠네요. 조혼이 금지되어 있고 이혼이 금지되어 있는 사회인데요. 조혼은 여자는 17세, 남자는 20세가 기준입니다. 이혼이 금지되어 있는 이유는 모두가 행복하고 조화롭게 이루어진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자들은 이렇게 이상적인 세계에서 병폐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유토피아의 유지를 위해서 추방됩니다. 이 나라에는 법 역시 필요 없고 오히려 법은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설 수 있는 또 다른 권력의 도구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이 세계에서 추방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유토피아와 토마스의 유토피아는 어느 정도 유사한 면이 있을까요? 네, 아니라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요. 그가 생각하는 이상향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향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행복의 요건들 있죠? 그 요건들을 바탕으로 우리만의 이상세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눈에 띄는 게 음식인데요. 치킨, 마라탕, 밥, 마라샹궈,
꿔바로우가 보이는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면은 이것들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전제하고 우리는 끼니는 이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수 있겠죠. 안정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안락한 침대, 가장 안락한 소파, 그리고 가장 느긋한 시간, 따사로운 햇빛을 만들 수 있는 사회를 제도화해야 되겠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말했듯이 낮잠을 잘 수거나 늦잠을 자면은 행복할 수 있겠죠. 자유라는 점을 얘기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자유에 대한 명확한 한계점이 없는 것 같아서 우선은 우리가 하고 싶은 어떠한 것이든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라고 우리만의 유토피아에 명시할 수 있겠네요. 친구, 가족, 연인,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도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 요소라면은 우리는 친구, 가족, 연인, 좋은 사람과 24시간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도움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제도화를 통해서 한 집에 친구, 가족, 연인이 모두 모여서 지낼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바디 샴푸 역시 우리의 행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1인 1가구 혹은 1가구 1바디 샴푸를 통해서 모두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감을 느끼는 마음가짐은 제도화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거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자유를 맡기고 아이스크림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밥을 먹고 난 이후에는 모두가 하겐다즈 한 통을 제공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한 조건들 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세계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결코 이상세계라고 부를 수 없겠죠? 우리가 꿈꾸는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이 약속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통제는 절대적이며 이상세계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이 기후를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상세계를 위한 정한 일들이 구속구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점점 유토피아의 대척점에 있는 또 하나의 비현실적인 세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세계의 이름이 바로 디스토피아인 거죠. 친숙한 예시를 좀 찾아볼까요? 메이즈러너 같은 경우에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세운 벽, 그리고 그 속에서 안전한 유토피아를 건립하고자 했던 위키드가 만들어낸 디스토피아가 드러나죠. 1984에는 통합된 구성과 결속력 높은 유토피아를 건립하고자 했던 세 국가의 디스토피아가 드러납니다.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해 이들이 소용을 다할 수 있는 유토피아를 건립하고자 했던 다이버전트에서도 디스토피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 우리들 1984와 함께 3대 디스토피아 소설로 꼽히는 책, 멋진 신세계 역시 모종의 이유로 디스토피아라고 분류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세계가 디스토피아로 변했는지는 이어서 살펴보시죠. 지금까지 조세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토피아를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볼 1반 22번 최예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처음 목차로 저는 첫 번째로 멋진 신세계 속 세계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 구조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 개선 노력에 대한 의견 공유를 할 거고, 네 번째로는 세계의 여러 가지 사회 개선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멋진 신세계 속 세계관입니다. 멋진 신세계 속 세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와는 아주 다른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일단 생명의 탄생부터 매우 다릅니다. 우리의 나라에서는 성인 남녀의 성관계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멋진 신세계에서는 생물학적 실험으로 실험용 병 속에서 태아가 대량 생산됩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리고 엡실론이라는 계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계급들은 계급마다 다 각각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알파들은 좋은 체격,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좋은 지능을 갖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델타나 엡실론 같은 계급으로 갈수록 체격이 안 좋고 못생기고 그리고 지능도 안 좋게 태어납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사회는 아주 차별적인 사회이므로 만약에 우리가 델타나 엡실론 계급으로 태어났다면 당연히 불만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 특이한 점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알파, 베타는 물론이고 감마, 델타, 엡실론 이 계급들이 모두 자신의 계급에 만족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계급에 맞는 의식을 교육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델타나 엡실론 계급의 아이들은 꽃과 책을 미워하게 하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추구하는 가치인 꽃, 그러니까 미적 가치나 책이라는 지적 가치를 미워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교육을 통하게 되면 가장 차별받는 델타 계급조차도 자신의 계급에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의 사회 구조로 인해 공공성, 단일성, 안정성이라는 이 세계에서 가장 중시하는 세 가지 가치가 확보되며 이에 반하는 과거 사회의 흔적들, 예를 들어서 뭐 가족 공동체라든지 문화 이런 것들이 금기시됩니다. 두 번째로 사회 구조와 개인에 대해서 거시적 관점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 멋진 신세계에서의 세계관을 보면서 이 세계관, 그러니까 이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존이라는 인물은 특히 이거에 큰 영향을 받는 인물입니다. 존은 야만인 세계, 그리고 멋진 신세계, 이 두 세계에 모두 몸담아 보면서 큰 사회 구조의 변동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거시적 관점, 저희가 사회문화 시간에 배웠는데요.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제도나 사회구조, 그리고 사회 변동과 같이 폭넓게 탐구하는 관점입니다. 사회제도, 사회조직, 계층구도, 사회 변동과 같은 큰 담론에 관심이 많고 사회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으며 하나의 구조적 요인이 다른 구조적 요인을 어떻게 변동시키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 구조는 개인의 행동 양식이나 생각 등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의 사회를 가장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를 개선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사회에서도 많은 사회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회 개선 노력이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소개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제가 소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세계의 사회 개선 노력 중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s, 즉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5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서 지켜야 할 인류 공동의 목표를 말합니다. MDGs, 즉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이은 개발 의제인데요. MDGs가 개발도상국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SDGs는 선진국 그리고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MDGs는 이제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개발 의제였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추었었기 때문입니다. SDGs는 MDGs보다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더 발전된 의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오해를 하시는 게 이 SDGs는 강제성은 없어요. 강제성은 없지만 여러 가지 국제기구와 국가들의 행동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여러 가지 국제 정책 등을 할 때 이 SDGs를 꼭 염두에 두고 합니다. 네, 총 17가지가 바로 이것들인데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17가지면 되게 많은 개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살면서 한 번도 지금이 아니면 SDGs에 대해서 알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하나씩 조금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빈곤 퇴치입니다. 보통 우리가 빈곤이라고 할 때는 보통 경제적 빈곤을 생각하는데요. 경제적 빈곤뿐만이 아니라 교육, 생활 서비스, 사회적 참여나 의사결정 참여 이런 모든 형태의 빈곤을 퇴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는 기하 종식인데요. 유엔은 기하 종식에 대하여 농업이라는 거에 많이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시스템을 목표로 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과 웰빙인데요. 이건 3가지의 주안점을 두어요. 출산 시스템, 그리고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그리고 의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출산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 요리 중 깨끗한 기름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의료 시스템에 대한 효과적인 자금 지원을 합니다. 네 번째는 양질의 교육인데요. 이거 아까 우리가 질문할 때 많은 친구들이 맞춰주셨어요. 특히 지금 선진국도 그렇겠지만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평등입니다. 지금까지 성에 대한 문제, 특히 여성 인권은 지금까지 많이 발전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교육률은 이제 남성과 여성이 거의 동일하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까지 성평등이라는 의제가 나온 이유는 중등교육, 고등교육과 같은 여러 가지 뭔가 심화된 그런 권리들에 대해서는 아직 여성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뭔가 기본적인 초등교육 이런 거 말고도 심화적인 것에까지 성평등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 5번 조항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물과 위생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해준 친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역의 수생태계 그리고 위생시설 관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곱 번째는 깨끗한 에너지. 이것도 아까 다른 친구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말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정말 이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인 만큼 정말 이런 지속적인 발전에 많이 중점을 맞춰요. 그래서 청정연료와 기술 그리고 국제적인 에너지 시스템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여덟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입니다. 지금까지 세계가 많이 변화해 오면서 일자리는 많이 늘어났고 실제로 세계적으로 실업률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도 여기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이라는 조항이 있죠. 그 이유는 일자리보다는 양질의 일자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이 감소한 만큼 빈곤율은 그만큼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보통은 비례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자신 그리고 자신의 가족까지 부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유엔에서는 보장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는 산업혁신과 사회기반 시설입니다. 아까도 사회기반 시설에 대해서 말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열 번째는 불평등 완화입니다. 사실 100년 전 정도부터 많이 발전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세계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는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갭이 많이 크다는 것을 유엔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정도 됐던 이 불평등이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한 이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그리고 국가 간 불평등, 특히 경제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합니다. 11번째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입니다. 아까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에 대해서도 말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포용적, 안전하고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12번째는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입니다. 여기에 생활과 윤리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이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활과 윤리를 선택하였다면 소비윤리라는 단원에서 합리적 소비 그리고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합리적 소비는 그냥 말 그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 내에서 가장 효율성 있는 그런 소비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물론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 소비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게 윤리적 소비인데요. 윤리적 소비는 자신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그런 요인까지 고려를 하는 소비를 말합니다. 물론 유엔에서 말한 것은 어떤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한 뭐 규제 또는 뭐 조항이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이런 개인적인 노력 역시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13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아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네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조항에 맞춰서 등장한 게 바로 파리협약인데요. 아마 영어 시간에 배워서 파리협약에 대해서 알고 있을 텐데 지구의 기후변화, 온도변화를 2도 이하로 낮추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14번과 15번 조항은 같이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해양 생태계와 육상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히 라이언스 주식 기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동물이 나오는 광고에서 0.5%의 수익을 걷어서 그래서 뭐 진짜 해양 생태계나 육상 생태계에 지속 가능한 발전, 뭐 서식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16번째는 평화와 정의화 제도예요. 지금 사실 100년 전보다는 평화와 정의라는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그런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전 지구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중동이나 특히 시리아 이런 데서는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와 정의라는 가치가 그리 적응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은 이 평화와 정의의 전 지구적인 그런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17번째는 마지막인데요. SDGs를 위한 파트너십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국제적인 파트너십도 있겠지만 민간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노력 역시 목표로 한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SDGs를 17가지나 보았는데요. 이쯤 되면은 이제 멋진 신세계랑 뭔 관련이 있나 싶은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많은 관련이 있는데요. 이걸 그냥 한 과정으로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멋진 신세계라는 이 소설에서 사회 구조를 살펴보았죠. 근데 이 사회 구조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 사회 구조는 개인의 행동 양식이나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인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사회 제도를 가장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s에 대한 17가지 조항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멋진 신세계, 유토피아에 대하여 거시적 관점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은 김미주 학생이 미시적 관점으로 한번 유토피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스토피아 제3장 미시적 관점에서의 유토피아를 발표할 2반 김미주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설명을 말로 진행할 예정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의 끝부분에 여러분의 멋진 세계에 대해 의견을 물을 예정이니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에 대해 생각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을 미시적 관점으로 바라본 멋진 세계로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토피아의 어원을 아시나요? 유토피아는 그리스어로 없다라는 뜻의 어와 장소를 나타내는 토피아를 조합한 단어로 어디에도 없는 장소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즉,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을 갖춘 완전 무결한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이 소설의 배경이자 이상향입니다. 이 멋진 세계에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불안이나 경제적 비효율성 같은 부정적 요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안정이라는 이상적 가치가 오로지 실현된 국가만 존재할 뿐이죠. 세계 한 구절입니다. 세계는 이제 안정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행복하고 원하는 바를 얻으며 얻지 못할 대상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잘 살고 안전하고 전혀 병을 앓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늙는다는 것과 욕정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이 문단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멋진 세계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계의 사람들은 멋진 신세계를 위해 존재합니다. 사회를 효율적으로 순환시키기 위해 지능을 부여받고 유전자가 조작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떠한 물질로 환원되는데 이 물질은 신세계의 기계를 가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사회 순환에 도움이 된다면 왜 죽음을 슬퍼해야 할까요? 저희에게 대입하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 저희의 상황으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쓸모를 다한 자동차를 녹여서 다시 커다란 선박을 만드는 과정을 왜 슬퍼해야 할까요? 이처럼 멋진 세계의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전혀 두려워할 대상도 슬퍼해야 할 현상도 아닙니다. 심지어 유치원생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견학하러 가고 그들의 죽음을 부러워하고 하루빨리 사회에 더 큰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늙는다는 것과 욕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세계에는 소마라는 환각대가 존재합니다. 0.5g만 복용해도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지며 1g만 복용하면 마치 우주를 여행하는 듯한 기분이 들죠. 쉽게 말해 부작용이 없는 아주 강력한 마약입니다. 신세계의 사람들은 소마를 통해 늙지 않고 욕정에 대한 이해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쟁과 다툼, 불행이 없는 신세계는 그 자체로 유토피아일까요? 그러나 어느 사회에서나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기 마련이죠. 이 사회에도 이탈자가 존재합니다. 야만인 보호구역에서 건너온 존이라는 인물은 행복만이 존재하는 세계를 괴이하게 여기며 자유를 갈망합니다.
차라리 불행해지고 싶습니다.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합니다. 이 구절에서 올더스 헉슬리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유토피아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데 인간에게는 행복과 안정보다 더 중요한 자유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설사 이 존과 같이 불행할 미래를 수능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실행할 자유를 원한다는 것이죠. 교과목과 연계해 보겠습니다. 생활과 윤리에 등장하는 철학자 한스 요나스의 책임과 원리의 관점으로 이 세계를 해석해 봅시다. 그는 대표적인 네 가지의 권리와 관점, 무주의 권리, 인간적 삶의 권리, 적극적 우생학에 대한 비판, 유전공학의 관점으로 이 세계를 해석했습니다. 인간이 난자 시절부터 유전자를 선별하여 종의 개선을 시도하는 유전공학은 인간적 삶의 권리를 빼앗는 범죄 행위라고 판단하며 신세계의 적극적 우생학에 대해 아주 비판적인 시선을 가집니다. 그의 대표적인 사상인 무지의 관점과 자유로 배경을 해석해 봅시다. 그는 자유가 생명체의 본질임을 강조합니다. 이 세계는 인간의 자유를 자유하고 부정적인 감정의 권리를 아예 태초부터 빼앗기 때문에 옳지 않고 유전공학의 조작으로 사람을 사육하고 복제하는 과정으로 순환하는 이 신세계에는 절대로 행복이 존재할 수 없다. 태초부터 잘못된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한스 요나스의 대표적인 책 기술, 의학, 윤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인간을 사육하려는 시도는 아주 우매한 짓이며 인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모래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권리를 박탈한 이곳은 결국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세계는 뛰어나게 발전된 과학을 통해 자율적 유토피아를 계획하고 이를 훌륭히 달성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우리가 꿈꾸는 이상형 유토피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강압적인 유전자 조작이나 자유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가 이뤄졌다면 이 세계는 결코 우리가 꿈꾸는 이상형의 유토피아는 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철학자의 관점으로 신세계를 해석해 볼까요? 플라톤의 국가론입니다. 개인이 통치자에 따라 자기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잘하면 하나의 사회가 통합체로서 올바르게 순환됩니다. 예를 들어 원시시대 개인이 따로따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장인정신으로 한 사람이 하나의 구조를 완벽하게 만든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넓은 관점으로 봤을 때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죠. 독자적 결과물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국가 조직 안에서 충실히 하는 것이 바로 이상적인 국가로 보는 거예요. 좀 더 플라톤의 국가론의 실현 이해를 위해 우리의 사회에 이를 대입해 볼게요. 현재 사회는 플라톤의 이상 국가를 실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분야의 재능이 있어 그 일을 잘할 수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수요가 적다면 국가론이 성립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장 선거로 예를 들어볼까요? 플라톤의 이론에 따르면 반장 선거에 출마한 리더십 있는 후보 모두가 지도자가 되어야 해요. 하지만 다수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더라도 모두가 리더가 되기는 힘들죠.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신라의 고풍제와 같이 자신은 학문에 재능이 있지만 사회적 계급의 제약을 받아 자신 능력과 현재 사회에서의 역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멋진 세계에서는 플라톤의 이상국가가 현실화됩니다. 즉,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유토피아가 실현된 것이죠. 멋진 신세계에서는 5개의 계급이 계급에 따라 하는 일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세포 시절부터 인위적으로 조작되었기 때문에 배분받은 자신의 능력과 직업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알파 계급은 엘리트 계층으로 사회 지도층을 오리라고 그 바로 밑에 베타 계급은 행정 업무를 맡는 중산층, 감마 계급은 하류층에 해당하며 델타나 엡실론 계급은
의도적으로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단순 노동만을 반복한 인간 기계로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이 유전공학을 통해 비로소 현실화된 거죠. 이처럼 철학자마다 신사계 인물마다 이 세계에 대한 관점과 해석이 다양합니다. 두 번째로 설명한 플라톤의 국가론은 이 세계를, 이 멋진 신세계를, 이상을, 현실에 완벽히 적용시킨 유토피아로 판단합니다. 자신의 역할과 사회적으로 받은 지위가 일치한다면 그보다 플라톤의 국가론을 더 실현한 국가가 있을까요? 두 번째, 한스 요나스는 무지의 권리를 무시하고 인간적 삶의 권리를 박탈한 이곳은 디스토피아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디스토피아에 대한 정리와 멋진 세계에 대한 총정리를 정보금 학생이 발표하겠습니다. 이상 파트 3 미시적 관점에서의 유토피아를 탐구한 김유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챕터 4 디스토피아를 이끌 2학년 3반 정보금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다고 느꼈던 구절들과 이 책에서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인상 깊다고 느꼈던 구절은 공유, 균등, 안정이 실현된 것입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멋진 신세계라는 세계관이 어느 가치에 중점을 두고 세워졌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이런 세 가지의 추상적이지만 모든 이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가치에 기반을 두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과 같은 계급이 등장하였고 사람들로 하여금 환각 상태를 느끼게 함으로써 고통을 잊게 해주는 소마와 같은 약이 등장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구절은 나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왔습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멋진 신세계에서 야만인으로 간주되는 존이 소마 배급 중지를 주장하면서 내세운 말입니다. 이 구절은 존이 멋진 세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진정한 자유의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후반부에서 존은 고통 자체를 인식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을 누릴 권리를 주장합니다. 또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늘 행복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방식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그의 말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가 생각하는 자유는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자유, 충돌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세 번째로 인상 깊다고 느꼈던 구절은 행복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예술뿐만이 아니야. 과학도 마찬가지야. 과학은 위험한 것이야. 우리는 그것을 용의주도하게 묶어놓고 재갈을 물려놓아야 해. 라는 이 세계의 권위자 무스타파 몬즈의 말입니다. 그는 이와 더불어 멋진 세계의 사람들은 진정한 과학적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과학을 억제해야 한다는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인간을 배양하여서 만들어내고 촉각영화와 같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등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과학의 발전을 이룩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멋진 세계의 사람들이 진정한 과학적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은 조금은 모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몬즈가 과학을 두려워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몬즈가 과학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판적인 사고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그 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의 비판적인 사고를 함양시켜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태어나면서부터 계급이 정해져 있고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생활하는 멋진 세계의 사람들이 과학을 통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면 존과 같이 이 세계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상부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지금과 같이 평화로운 세계를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계에서는 과학을 위험한 존재를 명시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유토피아의 기준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감마와 엡실론 계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디스토피아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산소를 조금 공급받기 때문에 인간적인 지성을 획득하지 못한 채 태어나고 열 조건 반사 습성 단련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추위에 대한 공포심을 가진 채 태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열대지방에서 광부나 인조견, 직조공, 철관공 등 우리들이 꺼리는 직업을 가진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각 계급에 맞는 맞춤형 훈련을 받고 만인은 다른 만인을 위해 일합니다. 그 누구라도 없어진다면 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엡실론 계급조차 유용한 것입니다. 엡실론 계급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수면식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계급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미조가 말해주었듯이 말이죠. 이렇듯 우리가 디스토피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유토피아로 느껴질 수 있다. 즉,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는 상대적인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행복과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책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행복이란 아주 귀찮은 주인이야. 타인의 행복은 더 그렇더군. 사람이 행복을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도록 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진리보다도 더 섬기기 어려운 주인이야. 의무는 의무야. 자신의 기호를 타진할 여유가 없는 것이야. 저는 몬즈가 이 말을 통해서 행복과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의무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너무 의무를 지키는 것에만 매몰되다 보면 우리는 행복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반면 행복에만 너무 치중해서 의무를 등한시하다 보면 그에 대한 크나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행복과 의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인 디스토피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독서의 날 프로그램 제목이 디스토피아잖아요. 저는 이 디스토피아라는 단어를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이 가운데 있는 그림과 같은 디스토피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유토피아로 나아갈지 왼쪽 그림과 같은 디스토피아로 나아갈지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해석한 것은 우리가 멋진 신세계라는 책을 통해서 깨달았듯이 이 세계는 절대적인 유토피아도 절대적인 디스토피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독서의 날 프로그램이 여러분께서 여러분만의 디스토피아를 구상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